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된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직접 확보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유망하다.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또 지금 상당히 힘든 네. 금융시장 환경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네. 그리고 지난 한 3월 말인가요? 4월에 네. 이제 출연을 하셔서도 예. 사실 뭐 전쟁이 끝난다 그래도 당분간 주식시장 안 좋다. 좀 그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하반기도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아니면 그 코스피랑 비슷하니까 코스피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어떻게 보면 근래 역사에서 코스피가 고점이던 시절, 그 고점이던 시절에 그 해당 코스피가 왜 기록을 했을지 10만 전자 갈 것 같다라는 그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점, 왜 그런 숫자를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역시 지금은 10만 전자가 5만 전자, 6만 전자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코스피가 그 고점에서 왜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코스피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네네.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은 잘했다는 뜻이에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까? 결국 이 코스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들이 처해 있는 매크로 환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 월급을 모아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것도 있겠지만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 보통은 자기 거주 부동산이 가장 많은 자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전세 거주하는 분도 전세 보증금이 가장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전월세 대출도 받고 주택담보대출도 받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그 해당 거주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전체. 그 중에서 일부를 주식 투자하거나 또 저축을 하거나 뭐 채권을 투자하거나 ETF를 투자하거나 이런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이 포트폴리오를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저축 비중을 늘려라 이 뜻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현상, 아까 이렇게 제가 주가가 이렇게 흘렀다라는 것은 이 기술적 통계가 나온 이 배경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기업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 진행자님께서 너무나 일을 잘하시고 또 진행도 잘하시지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좋은 환경에서 진행할 때와 지금 네. 밖에 비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그럼 그냥 밖에서 우산 쓰고 진행하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퍼포먼스가 날씨 탓도 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역량 말고요. 대외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런 얘기 하는데 커피 마시러 집 앞에 나갑니다. 날씨 좋은 날은 굳이 파리에 가서 마시나? 집 앞에서 마시나 맛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날씨가 주는 그 엄청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은 파리 가서도 힘들어요. 저 파리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막 시리도록 추워요. 뼈가 시리도록. 네네. 거기가 이제 습해서 그래요. 겨울에 습합니다. 여름에? 특이하네요, 겨울에. 예, 특이하죠. 겨울에 좀 습하고 여름에 오히려 건조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렇게 안 덥고요. 그늘 밑에만 있으면 안 더워요. 온도는 높은데 유럽형 기후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좀 습한 정도가 좀 높아서 습도가 높아서 그 온도에 비해서도 더 뼛속까지 추운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만큼 파리에 가셔도 날씨에 따라서 그 커피 마시는 분위기를 달리 느낄 수 있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한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매크로라는 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할 때, 코스피가 고점을 찍는다 할 때, 그때 매크로 여건은 제로금리였습니다. 빅컷의 금리 인하 기조였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6만 전자, 5만 전자,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국면은 말 그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인 거예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네네. 완화의 시대일 때와 긴축의 시대일 때 시대를 규명해서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이런 긴축의 시대에는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에 맞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절한 의사결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계속 작년부터 추천을 드려왔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올랐다 다시 내린다 다시 올랐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까 시대 자체를 규명하자. 그래서 그 책 제목을 긴축의 시대라고 정했던 겁니다. 네. 긴축의 시대.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네. 못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 실적과도 무관하게 사실 네.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부각받는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또 원자재 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자재가 상반기에 최근에 좀 강세를 많이 보인 다음에 네.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의 강세는 지속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원자재 가격조차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럼 선물 시장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는 국제 유가가 그 마이너스 37달러 찍은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쵸. 2020년 2분기죠. 네, 기억이 납니다.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는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네네. 그럼 그 선물 시장은 다른 말로 주식 시장처럼 심리 지표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왜? 팬데믹. 그러면 원유 수요가 급격히 줄겠네? 그런 심리적인 투자자, 돈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원유 수요가 급격히 줄겠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선물 시장에서 원유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격이 형성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심리적으로 계속 이런 전쟁이 종식될 것 같아. 이런 기운이 원자재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된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책에다가는 슈퍼 스파이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파이크요? 예. 정의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2001년 그 중국이 WTO 가입할 때 그때부터 한 15년 정도 장기 랠리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빨아들였죠. 동시에 브릭스의 등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많은 신흥 개도국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때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구리 수요, 시멘트 수요, 원유 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슈퍼 사이클이 있는 것이지 2020년, 21년, 22년처럼 뭐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물론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10년 간다. 그러면 다른 얘기죠. 네네. 그쵸.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슈퍼 사이클로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슈퍼 사이클은 기대할 만하다. 네. 기대라는 표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 원자재 바스켓 전체가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근데 원자재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하나가 이제 원자재 중에서 에너지 원자재. 대표적으로 원유나 천연가스가 포함된 거죠. 두 번째 바스켓이 주로 이제 철, 비철 금속과 같은 광물 자원 원자재. 네. 그다음 세 번째 원자재가 농산물, 식료품 원자재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랐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곳에 투자해도 좋았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굳이 꼽는다면 원유나 또 구리와 같은 에너지, 광물 원자재 가격이 이 CRB 인덱스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쟁의 종식이나 뭐 그 밖에 다른 요인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원자재에 대해서는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구리 사시라고, 구리 네네. ETF 사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다른 컨셉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른 컨셉이 바로 네네. 농산물, 식료품 원자재입니다. 음. 근데 그 근거를 들어드리면 네. 지금까지는 전체 원자재가 같이 상승했다가 지금 주춤하는 흐름인데, 이 주춤하는 흐름은 아마도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좀 종식될 기미가 보여, 이제 좀 종식될 것 같아. 그것은 그 투자자의 판단인 거예요. 그 누군가 어떤 경제 연구 기관에서 언제 종식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종식될 것 같아. 그리고 원유 공급이 또 일어날 것 같아. 뭐 중동 뭐 산유국들과 바이든이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원유에서 돈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농산물, 식료품 원자재라고 강조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렸던 요인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영향을 미칠까를 판단하면 예측이 쉬워지죠. 근데 그 5가지 요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한 가지가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근데 이상기후, 라니냐, 메뚜기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상기후인데, 이상기후 현상이 23년, 4년까지 계속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약간 좀 구조적인 변화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계속될 것 네. 같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우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FAO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메뚜기태가 출범한다든가 이상기후 현상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흐름, 이것은 곡물 공급을 더 위축시키겠구나라는 판단.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이 이 이상기후 현상을 또 대응하기 위한 아이러니인데, 바이오 에너지를 계속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이오 연료 사업에 뛰어듭니다. GS 칼텍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바이오 연료 사업에 뛰어들었죠. 네. 올해 초에. 네. 이게 신사업이라고 본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디젤에 바이오 에너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3.5%예요. 경유를 주입하면 네. 3.5% 바이오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옥수수나 대두, 콩, 파뮤 이런 것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런 사업으로 뛰어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수요를 늘려요.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실제 미국의 옥수수 수요의 34% 정도가 바이오 에탄올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대두도 마찬가지. 20몇 %가 대두를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GS 칼텍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합작 사업 같은 경우는 대두유가 아닌 그 파뮤를 가지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농산물 수요는 늘어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한 거죠. 근데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키는데 기인했다, 기름 붓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지금쯤이면 아실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경작지를 훼손해요. FAO에서 발표한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작지의 35%가 훼손됐거든요. 근데 이 훼손된 경작지가 복구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전쟁이 종식돼도 이게 훼손된 경작지가 복구되는데도 2년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경작지는 지금도 계속 훼손되고 있어요. 그러면 7월 초에 발간될 6월 보고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아마도 경작지 훼손율이 뭐 한 40%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작지는 훼손만 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뭐 파종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세계적인 수출국이잖아요. 네.
러시아도 세계적인 밀 수출국 중에 하나, 음. 비료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 비료가 보통 마치 우리나라 요소수 고갈 있었듯이 맞아요. 요소도 이런 화석연료 기반에서 만들잖아, 추출하잖아요. 네. 역시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비료 최대 생산국인 이유 중에 하나가 최대 그런 에너지 자원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연가스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료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최대 그런 농산물 그 곡창지대 같은 데 가보시면 브라질 이런 나라, 그 우리나라도 LS 트랙터에서 그 트랙터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 수출 때문에 그 브라질 다녀오신 그 전문가분하고 대담을 많이 해봤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이제 모를 이제 손으로도 심잖아요. 그쵸. 대민지원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군대 있을 때 안 가보셨어요? 군대에서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어. 해군임에도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농활, 농활인가? 네. 대학교 때도 농활 어. 가죠. 네. 근데 모내기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작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작죠. 트랙터로 하기보다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이 남미 같은 경우는요, 트랙터가 한번 출발하면 다음 날 돌아와. 그만큼 이게 광활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면적만 하겠네요, 거의. 그 정도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해바라기 씨유 1위 수출국이에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런 뭐 밀,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도 세계 한 5, 6위 정도 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파종도 못하고 경작지도 훼손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쟁이 오늘 종식돼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식료품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킨, 자, 이런 이야기는 제 실물 경제입니다. 네.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근데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전쟁이 종식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서 또 이 선물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계속 농산물 수요 공급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수급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는 아닐지 몰라도 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이런 가격이 반영되는 거죠. 어떤 또 다른 이슈가 출범할 때마다 이게 또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 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판단하시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이유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원자재 때문인데, 네. 그러면 원자재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지금 좀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그 집단 한다면 그 원자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ETF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여러분이 스스로 가격이, 주식 가격이 조정된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식료품 제조사보다는, 식료품 제조사는 그 원자재가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심이나 이런 회사들은 네.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우유에 다녀왔었는데 그러면 목장주들 입장에서는 사료값이 엄청 올랐죠. 맞아요. 엄청 올랐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곡물 수입국 7위국인데 어. 곡물 수입량의 67%가 사료용이에요. 근데 그 사료값이 전체 소를 기르는데 55% 비용이에요. 전체 소 한 마리 기르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55%가 사료값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다고 우유값에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식료품 기업들은 좀 수익 구조에서 어려움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것들 네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료품 원자재를 직접 개발하는, 식료품 원자재를 개발한다라는 얘기는 농업기업인 거죠. 그렇죠. 예, 혹은 그런 농장을 사들이는 기업. 그것도 이제 자원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식량자원이니까. 네네. 광물자원 사업뿐만 아니라 식량자원 개발 사업. 식료품 원자재를 직접 확보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스마트팜 관련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스마트팜 말씀하시니까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옛날까지는 아니고요. 2017,
7년, 18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실제 몽골의 그 한국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네네. 그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하고 같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팜을 몽골에 수출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제 그 수출은 이제 무슨 자재를 수출한다기보다는 기술 수출이라고 볼 수 있고 인프라 수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연히 KT나 뭐 LG, CNS 이런 기업들도 거기 다 조인을 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한 개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벽돌 생산하는 기업, 시멘트 생산하는 기업, 통신 기업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농장 인프라를 건립하는데 한 개 기업이 다 총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장 기업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몽골을 간 이유가 몽골이 원래 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원래는 이 채소를 안 드세요. 아, 그래. 그것도 몰랐네. 국민성이 채소를 안 드셨어요. 오. 고기를 주로 주식으로 했던. 근데 농업이 없는, 농사질 줄 잘 모르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보니까. 이제 세계가 이제 글로벌라이즈 되다 보니까 사과도 먹어보고 쉽게 말하면 쌀이나 밀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고. 네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먹어보는 거예요. 먹다 보면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형성돼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식당들이 보통 이렇게 그 뭐죠? 그 물 끓여가지고 고기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샤브가 되게 유행이 됐어요. 근데 샤브샤브가 유행인 이유는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나 말고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먹을 텐데 당연히 채소류를 넣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딸기 수요, 딸기잼 수요, 뭐 이런 수요들이 막 늘어나요. 근데 전량 그 농산물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갈등이 있어요. 원래 접경 지역이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네. 몽골의 지도자가 우리 농업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몽골의 농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우리나라만큼. 네네. 좋지 못하고 건조하고요. 날씨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가미가 돼서 농업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오이나 딸기나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채소류만큼은 스스로 재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려면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국형 기술을 좀 가장 간단한 그 스마트팜은 이 비닐하우스 만들고 그걸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유리하우스로 만들죠. 그리고 보일러 설치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근데 진정한 스마트팜은 그 해당 농장을 그 농장 밖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집 밖에서 어디 이렇게 피서 나가서 누워서 농사 짓는 거예요. 물 주고 습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이 그런 관점에서 뭐 러시아도 좀 척박하지만 그런 척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후가 별로 안 좋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약간 좀 원자재 관련 기업이라든지 증시에서 보면은 그런 기업은 견조하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팔지 말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투자 방식, 데이 트레이딩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서는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유망하다. 의외로 일단은 조정이 22년 하반기는 조정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이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하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상기후 현상을 잡기 위해서 탄소 중립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기후 현상을 당장 잡을 수 없어요. 절대 못 잡죠. 원자력을 그래서 급하니까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네, 움직임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EU의 그린 텍서너미가 그거잖아요. 네네. 너무 급하니까 원자력이라도 도입해야 돼. 근데 원자력 발주하고 수주한 다음에 건립하고 제대로 원자력 전기 에너지 공급하는
그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2,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간 안에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탄소 중립 노력은 계속 될 겁니다. 30년, 40년, 네. 50년까지 네. 계속 될 것이겠지만 단기간 안에 이런 일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식료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아직 못 찾고 있지만 어쨌든 슈퍼 스파이크로서 3년에서 5년 정도 상승 랠리, 이것은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는 23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유지할 것이다.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23년에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선행하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 앞서서도 이제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긴축은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사실 긴축이 끝나고 또다시 뭔가 완화 스탠스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이 과연 예.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좋습니다. 네. 금리 인상 여부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물가에 달려있다. 그죠? 그러니까 물가 파이팅이잖아요. 지금 네네. 인플레이션 파이팅.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그런 액션인 거예요. 근데 물가 문제가 아니었어도 금리 인상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금융위기 때 B컷의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2015년 12월에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맞아요. 네. 베이비 스텝이었죠. 0.25%포인트. 그리고 또 한 번 인상했는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16년 12월, 1년 만에 했어요. 그때는 되게 텀을 많이 두고 했었어요. 예. 진짜. 네. 베이비 스텝이었어요. 0.25%씩 천천히. 그게 보통 통상적인 룰입니다. 통화정책 기조적 변화를 가져올 때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금리를 정상화하는 단계를 그 수순을 천천히 가져감으로써 긴축 발작을 없게 만든다.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긴축 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긴축 행보에 따른 일인 거예요. 이런 자산 시장이 급격히. 그리고 어제도 그 코인 쪽에 그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코인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상자산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하방 압력을 받는 게 긴축 발작이죠. 맞아요. 버블 붕괴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행보는 어쩌면 제 작년에 전망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축 행보를 보일 줄은 몰랐죠, 저도. 이렇게 가속화될 줄은 몰랐죠. 중간에 등장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 전쟁이었죠. 맞아요. 그 누구도 이 러시아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싸울 거라고 실제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싸움이 난다 하더라도 빨리 끝난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싸움으로만 네. 끝날 것이다 네.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작년에 물가 전망치를 1.5%로 봤어요. 작년 8월에 와. 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그러니까 한국은행 전망치가 틀렸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죠. 사고가 난 거죠. 내비게이션 찍어봤더니 2시간 후에 도착한다. 근데 사고가 난 거죠. 그 사고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출발할 때만큼은 2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보고 알리는 게 필요했었던 거죠.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5월달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4.5%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네. 전혀 다르죠. 1.5에서 4.5. 물론 요거마저도 7월달에 수정 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마저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5%라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 제가 5월달 한국은행 전망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여러분이 목격하시는 5월달 물가 상승률 5.4%, 그리고 6월달 물가 상승률 6%, 6%대 물가. 아직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 6월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8.6%, 41년 만에 최고치. 정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물가,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진행자님 입장에서는 네. 거의 인생에 처음 만나는 처음이죠, 사실. 그런 물가인 거예요. 왜냐면 만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그렇죠. 거의 최고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상승률을 만났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거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런 통화 정책조차 28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이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제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FOMC는 23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그게 정답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혀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기 뭐 8점대는 아니지만 뭐 7, 6 이렇게 좀 빨리 잡혀요. 그러면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겠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 행보가 속도도 완화되겠지만 그 고점도 떨어지겠죠. 3.75 뭐 이 정도가 아니라 3.5, 3.4 이렇게. 그래서 23년 중반까지는 어쨌든 인상하는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FOMC에서 6월 FOMC 결과를 발표했었던 것보다 금리 인상 행보가 주춤해진다. 그러면 빨리 증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증시는 기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행보가 없고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된다. 그래서 FOMC 결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더 완화되면 증시가 빨리 돌아오고 그거보다 더 빨리 긴축 행보를 보여요. 네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이 증시 하방 압력은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더 클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물가에 따라 금리 인상 행보가 달려있고 그것이 주가 행보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행보를 둘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그 6월 FOMC 결과를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면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 행보가 있겠다. 그러면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23년에 안 좋습니다. 22년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금리 고점에 가까울수록 안 좋아져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선행하니까. 그렇죠. 보통은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이것을 반영한 그 주가는 22년 말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있고 하락하지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오일 쇼크 때도 그랬었어요. 네. 그게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버리면 그 충격이 덜한데 떨어졌다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또 사요. 근데 또 떨어져요. 두 번 죽이는 네. 거죠. 그리고 또 반등할 것 같으니까 또 사요. 근데 또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22년 하반기에 물가 발표, 그러니까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있죠. 지난번에도 미국 물가 상승률 발표할 때, CPI 물가 발표할 때 시장에서의 기대는 그래도 8.5, 8.3 찍었으니까 8.1 정도 찍을 거야. 이런 기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8.6%를 찍으니까 주가가 급락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만약에 그때 8.6이 아니라 7%대를 찍었다. 그러면 급락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급등할 수 있어. 생각보다 와 물가가 빨리 잡혔네. 그럼 빅스텝도 안 할 것 같네. 베이스 비스텝 할 것 같네. 네.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 때문에 돈을 주식시장에 계속 더 쏟아붓는 거죠. 이제 저점 형성 구간이고. 그러니까 저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이 빨간색, 파란색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통화정책 스탠스 물가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으로서는 22년 하반기까지는 저점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물가가 빨리 잡히면 생각보다 빨리 잡히면 이게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저점을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이것도 좋은 투자 방법 아닐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긴축이 끝나고 뭔가 저점 형성 기대가 밀면은 가장 많이 빠진 그런 네.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네. 그런 주식들이 아무래도 좀 반등이 가장 강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 부분을 아마 지난 그 달란트 투자 네네. 출연했을 때 네.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테크주, 기술주의 성격이 원래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격상
성격상 기대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네. 실적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인 거고요. 맞아요. 그죠? 네.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심리적으로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있겠다. 그러면 이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되는 거야. 그 해당 테크주에 투자했던 그 자금들을 빨리 회수를 시키는데 어디로 회수시킵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회수시키는 거죠. 그리고 근래에는 원자재에 더 많이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관점에서 수급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수급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판단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죠. 그게 더 그러니까 선행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경제를 전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테크주는 기대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일 때 대세 상승을 이끄는 역할이 또 기술주였고요. 대세 하락장일 때는 또 대세 하락을 이끄는 애들이 또 테크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자금이 유입되고 먼저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한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점이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난번에 달란트 투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술을 압도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기대에 투자하는 방식, 또 이런 기대에 투자하는 방식은 다른 말로 장기적인 그 흐름을 보고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 경제 여건의 변화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런 종목부터 먼저 빼는 것이 또 맞는 거죠. 항상 먼저 하셔야 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안 좋은 구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냥 투자하고 나는 담아두고 안 보는 사람이다. 그러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은 신정부의 테마주는 그 기일을 누가 잘 맞출까?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긴축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안타깝지만 그냥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주가는 경기하고 동행해요. 그리고 금리하고 역행해요. 그러니까 금리 저점에서 주가가 폭등했었던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22년 하반기 23년 경제를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저성장이거든요. 경기 침체를 동반한 고물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은 22년 말이나 23년 초라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가 타격을 진짜. 그럼 실물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제인 거예요. 23년 경제는 생각하신다면. 미국은 23년에 특히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22년 하반기부터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빠르긴 빨라요. 좀 빠릅니다. 그리고 22년에 미국이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연거푸하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22년 경기가 뒷받침된다는 자신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도 낮은 금리 아니어도 그래도 22년 한 해는 버텨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빅스텝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빅스텝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만큼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2년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2%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만큼은 방어하고 싶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 완화적 스탠스, 상대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면 우리도 자이언트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4월 기준 IMF의 전망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국가 간 비교를 하려면 미국 페드의 전망과 한국은행 전망을 비교할 수 없어요. 한 기관의 전망을 가지고 양국을 비교해야 되죠. 네. 그러려면 저는 IMF의 4월 전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물론 IMF 4월 전망이 7월 달 돼서 수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수정 전망된 것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줌으로라도 우리 달란트 투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수정 전망 되기 전까지만이라고 보더라도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7.7%예요. 연간.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예요. 아. 거의 2배죠.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만큼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미국만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당장 눈앞에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행보 두 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고려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22년 하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는 그 구간,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럼 그때가 이제 주가의 저점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시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주가가, 코스피가 2020년에 여러분이 만나셨던 그런 폭발적인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그것을 좀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실적마저 좋지 못한. 실적은 왜 안 좋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소비의 주체잖아요. 가계니까. 네. 그러면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더더군다나 돈을 저축하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축금리가 벌써 5%네? 주식 투자해봐야 뭐 마이너스 보는데 저축은 3% 5% 벌어주네?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움직임, 그게 돈의 이동인 거죠.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부터.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돈을 이동시켰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런 시점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계 주체들이 저축을 늘릴 만큼 현재 소비를 줄여나가는 액션인 거예요. 또 다른 경로를 생각해 본다면 변동금리 대출자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전체 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상환하는 데 쓰니까, 그리고 대출이 없는 사람은 저축을 늘리니까 어떤 경로를 생각하든 이 소비는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략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60에서 65%, 네네. 미국은 70% 정도, 그런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위축되고 기업도 투자 심리가 위축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액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고요. 21년에 기대했던 폭발적인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식료품 기업들은 이 원자재를 미리 비축해 두거든요. 이 비쌀 때 비축해 둔 이런 식료품 원자재를 비축했던 이런 식료품 제조사들 관점에서는 이 소비는 위축되고 가격은 그렇게 올릴 수 없고 반영은 하겠지만 소비가 위축되니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 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계속 결여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 기업들이 신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품이나 이런 완제품, 설비 이런 것들을 공급할 일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가 소비재 수출 기업이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 수출액에서 15% 정도가 소비재예요.
나머지는 중간재는 뭐 산업재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수출이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게 바로 금리의 역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의 역습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20년에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물가 상승이 또 다른 과제가 됐고 물가 잡자고 금리 인상을 했더니 이게 또 역습으로 경기를 충격시키는 경기가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래서 주가가 반등은 하겠지만 그렇게 뚜렷한 반등은 아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식료품 원자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다지 네. 아무나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해서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좀 길게 봤을 때 투자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IPEF 출범 등 탈세계화 이런 네. 흐름이 네. 사실 뭐 최근에 부각되긴 했지만 예전부터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약간 좀 발생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투자 기회는 당연히 이 IPEF 너무나 중요한 소재고요.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가 전쟁의 종식. 이건 모르지만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엄청난 호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급락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네. 예. 그리고 그때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네. 전쟁의 종식에 사인이 있다. 그럼 원자재 투자를 하신다든가.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한 가지 변수고 또 다른 한 가지 변수가 IPF입니다. 근데 IPF를 중심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 또 중국이 러시아하고 합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 동맹국을 형성하죠. 그 미국은 이제 유럽과 또 한국, 일본과 선진국 간의 동맹을 형성하죠. 이럴 때 좀 격돌할 소지가 있는 것이 대만이죠. 그러니까 대만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걸 가지고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IPEF는 반도체 동맹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동맹에서 생각하면 반도체 밸류체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직접 설계를 합니다만 그 모든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네.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의 설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국 거,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그 생산 장비 이런 것은 또 일본이 주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뭐 TSMC가 잘한다, 우리나라도 2등이다, 뭐 메모리 반도체 잘한다. 그러나 밸류체인 상에서 설계와 소재 장비는 미국과 일본이 안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합세해버리면 반도체 여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 장비, 설계 안 주면 중국 같은 나라는 반도체를 이제 길을 펼 수가 없어요. 도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부가 가치 반도체에만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의 성격이 있는데 또 하나 강자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놓고 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까지 흡수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한국한테 계속 경고하잖아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근래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지만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드 배치 때 한국으로 관광객 보내지 말라. 이게 하나의 공격이었잖아요. 대가잖아요. 네. 또 한한령 내리고요. 한국인 그 스타들 뭐 광고 모델로 못 쓰게 차단한다던가 이런 게 다 소소한 작은 이런 제재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맛보기가 요소 공급 차단이었죠.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대만을 놓고 격돌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돌할 때는 뭐 미국 항공모함이 뭐 한국 근해까지 온다 뭐 이런 이슈들 여러분 그런 기사들을 접하시면 이제 격돌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때 중국이 정말 본격적으로 한국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네. 반도체 파트너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비중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사실은 중국이 컷오프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시지만 역시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이 어떻게 보면 요소였던 거죠. 요소 공급 차단하면 자국 경제에 문제가 없고 또 자국 경제도 요소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주로부터 석탄 수출을 차단했으니까. 맞아요. 호주 석탄 수출하지 마. 네. 우리 수입 안 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죠. 석탄 발전이. 네. 그러니까 이 요소 공급, 비료 생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에게 공급하지 마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국 경제에 어떤 큰 충격이 아닌 이상 이 한국에게 이런 원자재 공급하지 마 이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량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그네슘이라든가 니켈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 밖에 여러 소재들을 보면 전량 거의 80%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아니어도 돼라고 할 만한 소재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은 앞에 말씀드렸던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탄광을 사는 기업, 농장을 사는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실제 이런 것들을 몇 번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광물 자원 개발 사업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산업부에서 정부 정책으로서 기업들이 광물 자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더 촉진하라. 우리는 그런 에너지 혹은 광물 자원, 식량 안보다, 안보. 이건 안보다. 그래서 IPF 출범과 동시에 결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IPF 참여국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소를 중국 거 안 쓰고 다른 나라 거 쓴다. 그럼 요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중국 없죠. 거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싸니까. 중국 게 제일 싸니까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이것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 이슈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다면 이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자꾸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뭐 마그네슘 100% 수입하는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스로 국내든 국외든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망 산업이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그 어떤 무언가를 만들든 이 원자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책에다 썼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뭡니까? 물로 알고 물이죠. 물이 70%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것, 이런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원유입니다. 섬유도 원유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여기 있는 플라스틱, 비닐, 여기 포장, 바닥재 다 원유예요. 맞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산업이 커져도 원유나 광물 자원, 신유품 원자재 없이는 안 돼요. 그런 원자재를 확보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재 확보 면에서 굉장히 열악했는데 원자재를 전량 그냥 수입에만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IPF는 탈세계화를 뜻하거든요. 그쵸. 세계화는 원자재 소싱을 다른 나라로부터 다 해온다라는 건데 심지어 우리 커피 공급이 만약에 차단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커피 안 드시겠습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커피 원두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쪽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 사업 들어가서 농장을 직접 사서 그 원두를 직접 수급받.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 자원을 직접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자원 기업입니다. 그 자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 들어와가지고 약간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약간 좀 신정부가 들어서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책 기조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고요. 근데 부동산은 뭐 추후에 다시 말씀 네네. 나눌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신정부의 테마주는 어쨌든 원자력 발전이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EU에서 이미 그 그린 텍서너미 결정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분류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그린한 에너지로 볼 것이냐. 바이오 에너지나 태양광, 풍력은 그린이다. 근데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하게 볼 거냐 아니냐. 근데 그린하게 본 거예요. 그레이로 안 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린 에너지로 본 이유는 그만큼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속화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소 중립 가속화예요. 네. 물론 원자력 발전 그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진 않지만 사고 시 굉장히 위협스럽죠. 이미 일본에서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사고 시 위협스러웠던 것처럼 사고가 없는 한 괜찮다는 거죠. 탄소 저감 노력에는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이 없는 한 재생에너지로 화석 발전을 대체해 나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화석 발전을 어쨌든 줄이는 데는 동의하는데 지금은 다시 화석 발전을 늘리죠. 근데 화석 발전을 줄여나가는데 장기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것을 원자력 발전으로 메꾸자 하는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이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다니면서 네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수주하는데 더 뭔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 수자력 원자력 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경주에 있는 이 수자력 원자력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수주가 가능한 기업과 함께 조인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그 회사가 삼성물산이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통 이제 화석 발전 이쪽이고요. 물론 해상 혹은 풍력 혹은 그 재생에너지 기반 이런 것들도 수주를 합니다만 이쪽 영역은 주로 플랜트예요. 공장 짓는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고 또 재밌는 것은 다른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실패가 있었어요. 일본에 실패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주처들이 어디로부터 원자력 발전을 수주할까 이것을 이제 판단할 때 가장 주된 저기가 이 발주하고 수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사 완료하는 그 기일을 누가 잘 맞출까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기일을 무조건 맞춰줍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변수가 있어서 기일을 못 맞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주해왔던 도시건설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발전소 건립 이런 영역에 있어서 누적되어 왔던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 발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주하는 기업들의 굉장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EU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발주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신정부는 그 원전을 놓고 지난 정부랑 갈등을 계속 가져갔고, 절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네. 갈등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 원전 사업을 통해서 전문 인력 많이 육성하고 수출도 많이 하자, 신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공약부터 해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테마주 성격도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발주가,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발주가 있고 뭐 수주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걸 보신다면 이렇게 억눌려지는 이런 경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날 만한 산업,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또 우리나라한테는 또 기회가 되는 그런 산업,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기회가 있고, 또 원자력 발전 발주를 하는 그런 주된 기업들이 선진국들이에요. IPF 참여국이거나 아니면 미국 우방국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관점에서도 관계가 좋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바이든이 등장할 때 제가 뭐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도 해상 풍력이 있고 육상 풍력이 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CS 윈드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미부터 유럽에 수출을 해왔던 맞아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에게 더 수주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 원자력 발전 이력이라든가, 그 밖에 원자력 발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도시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잘 갖고 있던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은 약간 좀 진짜 편안하게 투자할 만한 대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호흡을 길게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